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토마스 플러의 명언처럼 이 지금 시장이 데이터 암전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미국 월가의 거인들은요, 이미 새로운 질서라는 여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올 때 그 빛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미국 경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시 지표들을 발표 안 하겠다라는 깜짝 속보를 발표하면서 이 중요한 데이터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전례 없는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에 빠져버렸다는 거. 이 10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심지어 고용지표까지도 전부 다 발표되지 못하고 그대로 징발해버린 현재 상황.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연일 바닥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극도의 불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월스트리트 거물 CEO들은요. 하나같이 워싱턴 DC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 경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암흑 속에서 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은 혼돈이 아니라 바로 기회입니다. 2025년 가을, 이 미국은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통계청이랑 노동통계국은요, 여러가지 국가 통계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지난 10월달 한 달치 경제 데이터 수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데이터 암전, 말 그대로 경제의 눈과 귀가 한꺼번에 막혀버린 상황이라는 거. 실제로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됐어야 될 10월달 PPI, CPI 지수가 영원히 공란으로 남게 되어버렸다는 거. 여기서 통계청은요, 참조 기간 동안 자료 수집이 불가능해서 해당 지표는 복구할 수 없다라고 공식 선언을 남겼고요. 경제의 방향등 역할을 하는 핵심 지표들이 한 달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 측에서는 이 완전히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요, 이 과거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지금 연준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될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 10월과 11월 초에 인플레이션 추이를 전혀 모르는 채로 눈 감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계기판이 꺼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지표가 악화된 탓에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80% 넘는 확률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또한 반쪽짜리 데이터에 근거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한 10월달 PPI나 CPI가 혹시 다시 급등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 연준이 성급하게 금리를 내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1970년대 악몽 같은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데이터 공백이 만든 불확실성은 시장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10에서 20 정도의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 그리고 정치 상황까지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거. 이 연말을 맞아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까지도 나오면서요, 현재 시장은 그야말로 살 얼음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극도의 공포 구간은 오히려 큰 손들한테 절호의 진입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이 정보를 앞서 파악한 이들이 그런 공포의 장막 뒤에서 조용히 움직인다는 거. 지금 미국 월가의 은행장들은요, 워싱턴으로 모여드는 모습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혼돈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자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 법안, 일명 클래러티 법안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올해 7월달 미국 하원을 294대 134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고요. 지금 상원은행위원회랑 농업위원회에서 병행 심의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만큼 여야를 넘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SEC랑 CFTC 간의 혼선을 빚어온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시도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은 어떤 암호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이 관할도 SEC가 아니라 CFTC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일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은 새로운 법적 개념인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암호자산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열쇠인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은 성숙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단일한 개인이라거나 이 특정 집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그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탈중앙화된, 즉 어느 한 주체가 마음대로 자제할 수 없는 블록체인만이 성숙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인증 절차인데요. 이 기존에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법의 회색지대에 머물렀었지만 이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코인의 발행 주체가 직접적으로 미국 SEC에 신청해서 자기 프로젝트가 성숙한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검증을 받으면요, 공식적인 면허증을 발급을 받는 것처럼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 이렇게 성숙한 블록체인으로 인정만 받게 된다면은 그 코인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영구히 SEC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상품으로서 CFTC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겠죠. 이건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발을 못 담갔던 이유가 전부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맘만 먹으면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암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자격 조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특정 개인이나 특수 관계인의 네트워크 의결권이 2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인데요. 이게 바로 초기 개발자라거나 재단 같은 것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성숙함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하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어느 한두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탈중앙화 그리고 분산화를 이루었는지 보겠다라는 거. 근데 이 중요한 법안을 두고 지금 미국 월가의 은행 CEO들이 총 출동해 있다라는 겁니다.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의 수장들이 상원과 면담을 하면서요, 이 법안 내용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정답은 간단하겠죠.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를 자신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머지않아 통과될 것이 확실해진 지금 이 시점에서 법 조문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게 커스터디 시장의 선점입니다. 이 법안의 적격 디지털 자산 수탁자 요건이 상세히 규정될 예정인데 여기서 은행들은 이 요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 크립토 기업들은 자격을 얻지 못하고 우리 같은 대형 은행만 암호자산을 보관해 줄 수 있게 하자라는 속셈인데요. 이 암호자산의 금고 열쇠를 자기들이 쥐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테이블코인과 결제망 주도권입니다. 이미 올해 7월 이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은행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다라는 거. 이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거나 XRP 같은 주요 암호자산도 은행들이 직접 취급하고 거래소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들 플랫폼 안에서 고객들한테 암호자산 거래랑 보관 서비스를 풀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더 교묘한 전략은 규제 차익 해소라는 명분입니다. 이 그동안 은행들은 규제가 불명확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불명확성이야말로 코인베이스 같은 신생 기업들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법으로 확실히 딱 정해버리면은 오히려 자본력과 법률 자문팀이 막강한 대형은행들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높아진 문턱을 신생 경쟁자들이 넘기 어렵게 만들면서 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월가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이 다이먼 같은 경우는 겉으로 누구보다 암호화폐를 맹비난하는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죠. 불과 며칠 전에 상원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의 유일한 사용자는 범죄자들 뿐이라면서 내가 정부라면 당장 이걸 모두 폐쇄시킬 것이라고 호되게 일갈을 했습니다. 이 언론 헤드라인도 온통 다이먼 크립토 사기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가 됐었죠. 하지만 그 무대 뒤를 살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이 JP모건이 한편으로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JPM 코인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사업에도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에게는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라면서 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이 겉으로 비난하고 뒤에서는 모은다. 고전적인 전략이죠.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요? 이게 바로 규제 당국과 대중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범죄에 악용된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줌으로써 이 규제 기관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대 은행만 이 위험한 걸 다루게 해라. 이런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암호화폐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열쇠를 은행들이 쥐어야 된다는 주장인 겁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없앨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겠죠. 이 다이먼을 비롯한 금융 거물들은 이미 정답을 정해놨습니다. 암호화폐 미래주의는 결국에 우리다라는 걸요. 이렇게 거시경제의 혼란과 규제 전쟁의 교차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자산으로 리플 XRP가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클래리티 법안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XRP 리플 레저에 대입해보면요. 마치 이 법안이 XRP의 제도권 진입을 염두에 두면서 설계된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딱 들어맞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탈중앙화 측면인데요. 리플사가 XRP를 처음 개발한 주체이긴 하겠지만 현재 리플 레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검증하는 밸리데이터들은요. 전 세계에 150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리플이 운영하는 노드는 5%도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XRP 리플 네트워크는 이미 어느 한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합의 프로토콜도 리플이 아니라 이 독립 노드들의 투표로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말하고자 하는 단일 개인이라거나 그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 레저는 100% 오픈소스로 2012년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13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자체가 시스템의 성숙함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수천 건의 거래를 4초마다 결제 처리하면서도 단 한 번의 롤백이나 해킹 사고가 없었다는 건요. 기술적으로나 커뮤니티적으로나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의미겠죠. 물론 일각에서 XRP의 대량 보유 주체인 리플사가 이 에스크로 계정에 잠가놓은 물량을 두고 중앙화 운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크로는 철저하게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으로만 풀리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리플이 제멋대로 시장에 풀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장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량 조절 권한을 회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투명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살펴보면요. 리플 XRP가 충분히 성숙한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이유로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리플사는 곧바로 미국 SEC에 리플 레저의 성숙한 블록체인 인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리플 XRP가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이 수년 동안 XRP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왔었던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법적인 잡음까지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되겠죠. 법적으로 공인된 상품이 된 XRP는요. 전 세계 은행들의 국제 결제랑 유동성 관리에 쓰이는 이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재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7월 달에 시행된 지니어스 법안까지도 맞물리게 되면서 리플 XRP 생태계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 한마디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인가를 내주는 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리플사의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죠. 이 RLUSD가 미국 재무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인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고요. 가치가 항상 1달러에 연동이 되고 발행사가 그만큼의 달러 현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법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RLUSD의 등장은 XRP한테 든든한 유동성 심장을 제공을 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RLUSD 발행량은 10억 달러를 돌파해서 세계 10대 스테이블코인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거. 이 리플 XRP 생태계에서 달러 기반 거래를 뒷받침해주는 커다란 엔진이 생긴 거겠죠. RLUSD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인정받는 달러 토큰이다 보니까 은행들도 안심하고 이 토큰의 매개로서 국제 송금이나 FX 거래를 실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XRP랑 RLUSD 결합으로 리플 레저가 단순한 송금망을 넘어서요. 글로벌 결제랑 정산의 풀뿌리 인프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최초 XRP 현물 ETF까지도 등장하면서 출시 한 달 만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죠. 캐나리 캐피탈, 볼라틸리티, 쉐어즈 같은 이런 운용사들도 XRP ETF 승인받아서 상장시켰습니다. 이제 관심은 당연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행보로 모아지고 있어요.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미래라고 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XRP의 법적 지위가 현재 명확해졌죠. 그렇다면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블랙록까지도 가세하기 시작한다면은 과연 XRP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매수세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유동성의 홍수라는 거.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결국에 수탁은행을 통해서 실제 XRP 현물을 사들이게 됩니다. ETF에 투자한 기관들의 돈이 그대로 XRP 시장 유동성으로 연결된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XRP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또 시중의 유통량을 흡수해서
가격의 하방을 단단히 받쳐주는 이런 효과를 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JP모건은 XRP 현물 ETF들이 출시가 되면서 6개월 안에 약 35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이 리플 XRP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 정도의 자금이면요, 지금의 XRP 시가총액 일부를 견고하게 락업하는 셈이다 보니까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이쯤 되면 XRP는 더 이상 개미들이 좌지우지하는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떠받치는 준비된 판이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시장은 겉으로 봤을 때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연준은 데이터에 눈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시장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한복판에서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거. 겉으로는 뉴스를 통해서 공포랑 악재만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판 뒤집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은 혼돈 속의 질서, 즉 오더 아웃 오브 카오스입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12월 FOMC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한 이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른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암호자산도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면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머리를 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내다보는 눈은 전혀 다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머지않아서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서명까지도 마친다. 곧바로 은행들과 대형기관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이 수십조 원대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는 이런 기반 공사가 끝나는 셈이라는 거. 기관 자금은 인내심이 깁니다. 한 번 들어오면 하루 이틀 가격 출렁인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돈의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리플 XRP가 이런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XRP를 둘러싼 이런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법적인 잡음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공인된 상품이 된 XRP는요, 이 전 세계 은행들의 국제 결제 그리고 유동성 관리에 쓰이는 하이브리드 자산으로서 재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현재 RLUSD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해서 리플 레저가 전통 금융 그리고 디지털 금융을 잇는 결제 허브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시장의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요, 그 안개가 거칠 때쯤이면은 이미 게임의 룰은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룰 아래서 승리하는 쪽은 혼돈 속에서도 미리 움직인 이런 큰 손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께 필요한 건요, 현재의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눈앞의 데이터 암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을 읽어낼 줄 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개는 결국에 거칩니다. 하지만 안개가 거칠 때쯤이면은 이 시장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 지금 월가의 거인들이 바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신다면은 바로 거기에 향후 10년의 부의 이동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의 흔들림에 익숙해지지 못하면은 투자판에서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하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 투자시장에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내 자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부터 반응하게 되죠.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리플이 하락하는 움직임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것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순환하고 있다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1년 전에 700원 하던 코인이 4,9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3,000원대로 내려온 흐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시장에서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이런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고, 또 이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 또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런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승만을 바라보면서 하락하는 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패턴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4,900원 부근에서 몇 번의 돌파 시도를 했었지만요, 이런 가격 부근에서 하락했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비중은 심리적인 단기 고점 부근에서 분할 익절을 해놓으시고, 또 만약이라도 더 상승을 하더라도 분할 익절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또다시 하락했을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매매의 습관을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상승만 원하고 하락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결국에 시장의 파도에 계속 휩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것 또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대응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이 결국 투자에서 가장 먼저 길들이셔야 되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내 멘탈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파도에 익숙해지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에 익숙해진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이런 위험 구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공격적인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